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역시 트럼프이기도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교착되고 있는 이 미중 무역 협상 갈등 속에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심이 깊은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고용 지표 여러 가지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그 이벤트들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하루 였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5월로 이어지는 4월 마지막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죠. 그래도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날도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에 주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이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커멘트를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We just mentioned China. Let's start with China. Where are we with China? Are there negotiations? Was there a phone call with President Xi? In President Trump? You know, Joe, Treasury Secretary does a lot of things. Running the White House switchboard into one of them. So all aspects of government are in contact with China, and in terms of trade negotiations, we'll see where this goes. But as I've repeatedly said, that I believe that it's up to China to de-escalate because they sell 5 times more to us than we sell to them. And so these 125, 145% tariffs are unsustainable.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미국의 대중 수출량보다 5배에 달하기 때문에 120%, 145%의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코멘트 역시 나왔고요. 이제 이번 주는 1분기 실적 시즌 가운데 가장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 180여 개가 실적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 가운데에는 M7 4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목요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장 단기물 할 것 없이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인데 이번 주에 GDP 성장률, PCE 물가, 그리고 고용 보고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상보다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을 기준으로 3bp가량의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부동산 섹터가 가장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 반등을 주도했던 빅테크주들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특히 엔비디아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일까지 나흘 연속 반등했으나 오늘은 한 가지 악재가 들려오면서 2%의 하락세로 진행이 됐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0.4%의 오름세였습니다. AI팀이 해체됐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 시기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결국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팔란티어의 주가는 오늘까지도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서의 매력도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테슬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칩니다. 뉴욕주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접 판매 허용 조항을 폐지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입니다. 이 중국 화웨이의 AI 칩으로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일 들려왔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 신형 AI 칩이죠. 어센드 910D를 테스트 중에 있으며 엔비디아의 H100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이미 H100보다 더 좋은 성능의 호퍼와 블랙웰을 출시를 했죠. 시장 안에서는 중국 안에서는 화웨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엔비디아가 우위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늘 IBM의 경우에는 5년간 미국 안에서 1,500달러어치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 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핀더더 홀딩스, 테무의 모회사입니다. 이제 미국 안에서 테무로 부자놀이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무가 미국의 대중 관세에 대응해서 145%의 수입 요금을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2.5배가량 훌쩍 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핀더더 홀딩스 ADR의 주가 소폭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종목들의 개별 이슈가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매크로 한판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18개국의 무역 협상에 밀접하게 관여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추가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8개국의 무역 협상에 직접 나선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될지 긴장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상세한 숫자들을 뜯어다 보면 국채 금리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자, 댈러스 연은의 4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5.8로 집계가 됐습니다. 5년 반 만에 지금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지지선에서 이제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조치가 나오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시간 6시 기준으로 행정명령 서명을 대기하고 있는데 대규모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서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또 뉴스프레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서 WTI 원유 선물이 1.5% 넘게 내리면서 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재무부 국채 발행 관련한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경계감이 커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움츠러드는 양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 재무부의 2분기 차입 예상치가 발표된 뒤로 미 국채 금리는 모든 구간에서 낙폭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실질적인 차입 예상치가 종전보다 축소된 영향입니다. 미 재무부는 2분기 민간으로부터 5,14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초 제시했던 1,230억 달러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재무부는 2분기 초 부채 한도 영향으로 현금 잔고가 예상보다 낮아진 점과 순현금 흐름 전망치가 낮춰진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분기 초 현금 잔고가 가정보다 낮아진 점을 제외하면 현재 분기 차입 추정액은 2월에 발표된 금액보다 530억 달러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채 한도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차입 예상치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화면을 통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도 함께 체크를 하고 오셨는데요. 오후 3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렇게 차입 규모가 확대된 점이 발표가 되면서 국채금리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분기 차입 예상치, 3분기 차입 예상치와 1분기의 실제 차입치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2월 예상치는 1,230억 달러 규모였는데 4월 수정치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5,140억 달러로 수정이 됐습니다. 숫자 자체는 늘었는데 국채금리는 왜 내렸을까요? 이 현금 잔고 감소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채 한도가 해결된다면 530억 달러 규모가 줄어든 셈이 되는 것이겠죠. 3분기 차입 예상치는 5,540억 달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분기의 실제 차입 규모는 3,690억 달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금 잔고를 8,500억 달러로 가정했을 때 3분기 차입 예상치가 집계된 셈이고요. 1분기 실제 차입치는 예상치보다 4,460억 달러가 적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4월 30일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이틀 뒤에 QRA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발행할 국채 규모와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이번 차입 규모 확대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금 잔고가 감소했고 또 순현금 흐름 전망이 하향 조정됐던 영향이 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QRA의 언급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한 소식들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질적인 차입 증가가 없었다라는 점에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것이 방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낙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 넘게 내렸고요. 30년물은 1%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유럽 정전 사태 이야기로 함께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 28일 정오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도 피해를 봤습니다. 스페인 전력망 관리 업체인 레드 엘렉트리카는 정전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후 3시 기준 반도의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 일부에는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정전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일부 중요 건물 주변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면서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유럽의 정전 소식이 투자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지 않은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전력 부족, 어떻게 전력을 차근차근 수급을 해나갈 것이고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더욱 크게 부각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각국에서 발생을 한 점이 앞으로 전력 수요를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속속 전력은 재개되고 있다, 전력 공급은 재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인을 모른다라는 점이 관건이겠죠. 만약에 사이버 공격이라던가 해킹 이슈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전력 안정적인 수요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정전이 만약에 전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앞으로 변압기라던가 전력 수급 관련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타임라인을 좀 정리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지에서 정전이 발생했고요. 스페인은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포르투갈과 프랑스 역시도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 마비뿐만이 아니라 항공편까지 지연되면서 굉장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죠. 일단 월요일 저녁까지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전력이 어떻게 마비가 되었는지 그 흐름과 추이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종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라색이 원자력 발전, 여러 가지
전력 발전원별로 전력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점차적으로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확 줄어드는 이 순간부터 정전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연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일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인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의 간밤 발언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미국의 대유럽 LNG 공급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시장에서는 한화오션이 실적 발표를 내놓은 이후에 약간 조선 관련주들 세로뉴스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다시 한번 LNG 피팅 관련주들 자극받아갈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일라이릴리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좀 불안함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HSBC의 애널리스트는 일라이릴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경기 둔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가는 일라이릴리가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상당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라이릴리에 투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소비자들의 다이어트 약 소비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다이어트 약 시장의 성장세는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릴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라이릴리에 대해 배정하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현재 경제 여건에서 적절하지 못하며 주가 배수 축소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HSBC 5월 1일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를 콕 집어서 투자 의견을 좀 내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 9명은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5명은 바이 의견, 5명은 홀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간밤의 주가는 0.8%가량 하락세로 그래도 아주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의약품 가격의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주로서 제약 섹터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타 섹터 대비는 적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HSBC의 코멘트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라제시 쿠마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경제 환경이 멀티플 높은 주식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깎여나갈 위험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라이릴리의 PER은 현재 40배인데 S&P 500의 PER이 지금 현재 약 20배다. 일라이릴리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축소, 목표가는 기존 1,150달러에서 7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의 주가가 877달러 선에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하방 압력을 한 20%가량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봐야 되겠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 지금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약물입니다. GLP-1 치료제 가운데에서도 이제 더 이상 피하 주사 제형이 아니라 먹는 아주 간편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로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보다도 훨씬 더 우세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현재 선점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일라이릴리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일라이릴리의 YTD 수익률은 13.6%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의 YTD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27.2%를 기록을 하고 있죠. HSBC의 의견이 얼마나 일라이릴리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주 나오는 일라이릴리의 실적과 함께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